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그중에서도 전력 반도체 분야에 떠오르는 강자죠.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또 10-K 연례보고서, 실적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요. 나비타스가 가진 기술의 잠재력, 또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이 회사가 그 스펙이라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상장을 했어요. 이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통찰을 함께 얻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게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죠. 그치만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것의 효율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차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게 다 이 작은 칩 성능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나비타스가 가진 그 두 가지 핵심 무기, 그러니까 질화갈륨, GaN이라고 하죠. 그리고 탄화규소, SiC. 이 기술들이 어떻게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또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나비타스가 Electrify Our World 이걸 내세우잖아요. 세상을 전기화하겠다. 이런 야심찬 비전인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하고 또 당면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흥미로운 기술 경쟁의 판도를 읽으시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관점을 제공해 드릴게요. 사실 전력 반도체 이렇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하고 정말 밀접해요. 맞아요. 스마트폰 충전기 점점 작고 빨라지잖아요. 전기차도 더 멀리 가고 충전도 빨라지고요. 이게 다 이런 기술 발전 덕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존 실리콘 반도체로는 이런 성능 향상에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이제 나비타스 같은 회사들이 빡 등장하는 거고요. 아, 정확합니다. 실리콘이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더 높은 효율, 더 빠른 속도, 더 작은 크기 이런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더 빠른 컴퓨터 원하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원하는 것처럼요. 실리콘은 이제 그 물리적인 성능 향상의 벽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새로운 소재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타스의 주력인 질화갈륨, GaN, 그리고 탄화규소, SiC가 대표적이죠. 이 소재들은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압,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요. 결정적으로 전기를 변환할 때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아, 에너지 손실을요? 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전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비타스가 말하는 세상의 전기화, 그 핵심인 겁니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써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나비타스의 핵심 기술, 그 첫 번째 주자, 질화관련, GaN. 이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GaN Fast Power IC라는 이름이 딱 보이던데 이게 단순히 GaN 소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구동, 제어, 보호 기능까지 하나의 칩에 통합했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뭐 겐센스, 겐세이프 이런 브랜드도 보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 건가요? 자료에는 뭐 충전 속도가 3배 빨라진다, 크기랑 무게는 절반으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바로 그 통합, 인테그레이션이죠. 이게 나비타스 겐 기술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품 몇 개 합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뭐랄까, 스마트폰이 전화기, 카메라, 컴퓨터 기능 하나로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부품들을 따로 쓸 때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스위칭, 그러니까 전기를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하는 동작이요. 이걸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초고속 스위칭.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위칭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 손실은 줄고 전력 변환 장치 크기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효율도 높아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렇죠. 나비타스는 자체 개발한 공정 디자인 키트 PDK라고 하는데요. 이 설계 도구를 통해서 이런 고성능 통합칩 설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 자산이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간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류 AC 전기를 또 다른 교류 전기로 바로 변환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기존의 여러 부품으로 만들던 회로를 그냥 단 하나의 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그 반도체 파운더리 강자죠. TSMC에서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요. 갈륨 자체는 희토류처럼 아주 희귀한 금속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통합이 핵심이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주자, 탄화교소, SIC는 어떤가요? 나비타스가 지니식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던데 이 기술의 특징은 뭐고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는 트렌치 어시스티드 플래너라는 좀 어려운 기술 용어도 나오고요. 주로 800V 이상 고전압 전기차나 산업용, 상업용 태양광 발전 이런 분야에 쓰인다고 돼 있네요. 네. SIC는 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전압 그리고 더 큰 전력을 다루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800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 예를 들면 고성능 전기차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죠. 아, 고전압, 고전력? 그렇죠. 트렌치 어시스티드 플래너 구조는 좀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쉽게 말하면 SIC 소자가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고층 빌딩 지을 때 더 튼튼한 기초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렇군요. 나비타스가 겐하고 CIC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전압 애플리케이션부터 초고전압까지 시장의 거의 모든 요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 양쪽 다 커버가 가능하군요. 네, 어떤 분야에서는 두 기술이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엑스팹이라는 파운드리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생산 능력을 5배나 늘리고요. 또 2,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에피텍시라는 핵심 공정 일부를 내재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VDD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얻은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시스템 전체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주변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근데 결국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비타스가 처음 집중했던 시장이 스마트폰 중전기 같은 모바일 소비자 분야였다면서요? 앵커, 벨킨, 샤오미, 레노버 익숙한 이름들이 고객사로 언급되네요. 지금은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라고 주장할 만큼 성장했고 실제로 상위 10개 모바일 OEM,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 예를 들어 충전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충전기 크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140W 노트북 어댑터 크기를 25% 줄였다. 이런 이야기도 본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휴대성 향상, 충전 속도 개선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또 제품 개발 주기도 비교적 짧아서 기술을 빨리 적용하고 확산시키기에 유리했죠. 현재 이 시장 자체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샤오미나 오포 같은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2024년에는 자기네 충전기의 30% 이상을 겐 기반으로 출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점이에요. 와, 30% 이상이요? 네. 이건 괜히 더 이상 일부 얼리 어답터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본격적인 주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안에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초고속 충전 기술 시연이라든지 고출력 어댑터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우위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군요. 다음 성장 동력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역시 전기차, EV하고 모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적용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요. 온보드 차저, OBC, 그리고 DC-DC 컨버터, 전압 변환 장치, 또 트랙션 드라이브, 이게 모터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라고요. 전기차의 거의 모든 전력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네요. BYD나 진리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의 파트너십도 눈에 띄고요. 전기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주행거리 연장, 충전 속도 향상, 차량 무게 감소로 인한 효율 개선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이 시장에서의 잠재 수주 파이프라인 규모가 무려 4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 와, 기대가 크네요. 전기차 분야는 그야말로 겐과 사이큐술의 격전지이자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비타스의 강점은 역시 두 기술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낮은 전압 한 400V급 시스템에는 겐을 쓰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고전압 800V급 이상 시스템에는 사이클 최적의 솔루션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아, 전압에 따라 다르게 제한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온보드 처저나 DC-DC 컨버터에는 주로 겐이 쓰이고요. 구동 모터를 직접 돌리는 트랙션 인버터나 고속 충전 시스템에는 사이키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안전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겐 기반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양산 차량에 탑재되는 시점은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나비타스는 이 과정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EV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4억 달러라는 파이프라인 규모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잠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은 역시 친환경 에너지 분야겠죠. 태양광 발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가정용 소규모 시스템부터 상업용 대규모 발전소까지 아주 다양하네요. APS, CATL, 썬그로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로 언급되고 이 시장에서의 파이프라인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건가요? 첫째는 당연히 에너지 효율 향상이죠. 같은 태양광 패널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저장된 에너지를 손실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시스템 비용 절감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크기하고 무게를 줄이면 설치가 훨씬 쉬워지고 관련 비용도 줄어들겠죠. 설치 비용이요. 네. 셋째는 제품 가격 경쟁력입니다. 나비타스의 통합 솔루션은 부품 수를 줄여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나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아주 중요한 외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데이터 센터 시장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특히 AI 열풍 때문에 서버들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렉 하나당 전력 요구량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데 나비타스는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CRPS라는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장치 플랫폼에서 최고 등급인 티타늄 플러스 효율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이 분야 파이프라인도 8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48볼트나 800볼트 같은 새로운 전력 시스템 아키텍처에 맞는 저전압 개인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함합니다. 진짜로요. AI 연산량이 늘면서 서버의 전력 소비하고 발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여기서 전력 반도체의 효율은 단순히 전기 요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전력 효율이 높을수록 발열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게 결국 서버를 시키는 데 드는 막대한 냉각 비용, 즉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절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냉각 비용 절감. 네, 나비타스의 고효율, 고밀도 전력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플랫폼이라고 2027년 목표로 하는 거요. 거기서 800V 아키텍처 도입을 언급하는 등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의 혁신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비타스가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또 새로운 저전압 GAN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이나 산업용 장비 시장도 중요한 타겟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펌프, 로봇팔, HVA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까지 아주 광범위한데요. 여기서는 모터 구동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심지어 방열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강조되네요. 이 시장 파이프라인 규모가 무려 3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크다는 점도 좀 흥미롭습니다.
네, 가전 및 산업 시장은 종류도 정말 많고 요구사항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흐름은 있어요. 바로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하고 전기화 추세입니다. 아, 규제 강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엔 가스보일러 썼는데 이제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것처럼 난방 시스템이 전기로 바뀌고 있고요. 공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모터 제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죠. 나비타스의 GAN 및 SIC 솔루션은 이런 변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양한 전압과 전력 요구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좀 복잡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잠재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디지매트릭스라는 파트너십도 언급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나비타스 사이클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전력 변환 정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짧게 나오던데요. 기존 솔루션보다 15배에서 20배 높은 전력 밀도를 목표로 한다니 상당히 야심찬데요. 네, 그 디지매트릭스와의 파트너십은 나비타스의 고성능 사이클 기술이 어떻게 차세대 전력 시스템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전력 밀도를 15배에서 20배 높인다. 이건요, 동일한 성능을 내는 장치의 크기하고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크기랑 무게를 그렇게나 많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동형 로봇처럼 무게하고 공간이 극도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 개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쭉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 기술들이 정말 돈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매출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군요.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이죠. 이건 장기적으로 55%를 목표로 한다는데 현재는 한 40%에서 42%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매출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특정 시장의 수요 변동 때문에 성장 속도가 좀 조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 과거에 좀 공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가격 정책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웨이퍼 비용 상승, 그리고 인수한 회사들의 초기 낮은 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 여러 요인이 있었군요. 들인 지니식, VDD텍, 엘리베이션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나 산업용 시장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또 최근에 대만의 파워칩이라는 파운드리하고 8인치 웨이퍼 생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건 생산 규모를 늘리고 웨이퍼당 원가를 낮춰서 이익률을 개선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률 개선 노력과 결국은 흑자 전환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은 적자 상태인 것 같은데 수익성 개선 계획이나 최근 비용 절감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 예를 들어 현금 보유량은 충분한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 소식도 있었고요. 네, 모든 성장 기업의 과제죠. 나비타스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매출 증가율이 운영 비용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발생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네, 최근 발표된 인력 감축을 포함한 비용 절감 조치는 단기적인 비용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모바일, 전기차 같은 핵심 성장 동력의 자원을 더 집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운영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금은 충분하군요. 네, 최근 전환사채 발행은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하고 재무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요. 물론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투자에는 위험 요인이 따르니까요. 나비타스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경쟁입니다. 인피니언, 온세미, ST마이크로 같은 기존의 반도체 강자들도 개엔하고 싸이에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고요. 나비타스 외에도 개엔이나 싸이 전문 기업들이 여럿 있죠.
또 특정 고객이나 공급사, 특히 파운드리인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신기술의 시장 수용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거시경제 상황 악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경쟁 환경은 정말 치열합니다. 나비타스는 기술 리더십, 빠른 실행력, 그리고 겐사익 통합 솔루션 이런 차별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요. 인피니언 같은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 폭넓은 고객 기반, 강력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네,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TSMC에 대한 높은 생산 의존도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엑스팹이나 파워칩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과거 재무 보고 과정에서 중요한 내부 통제 미비점이 발견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확보한 수많은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실제 매출로 얼마나 잘 연결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실행력, 이게 나비타스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어떻게 상장 기업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스펙, 즉 특별인수 목적 회사라는 방식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라이브워크 애퀴지션 콜프 2라는 스펙과 합병했죠. 이 방식이 일반적인 IPO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스펙은 쉽게 말하면 상장되어 있는 서류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업은 안 하고요. 오직 비상장 유망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먼저 상장을 하는 거죠. 아, 먼저 상장하고 나중에 합병하는? 맞습니다. 나비타스는 2021년에 이 라이브워크2라는 스펙과 합병하면서 전통적인 IPO 절차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나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펙 합병의 특징 중 하나로 언아웃 조건 같은 것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비타스의 경우에도 합병 후에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아, 주가 연동 조건이군요. 네, 이런 약정은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이 되고요. 주가 변동에 따라서 평가손익이 발생해서 실제 현금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런 비연금성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데이터센터처럼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들의 심장에는 바로 이 전력 반도체의 혁신이 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나비타스는 질화관륨, GAN과 탄화기소, SiC라는 강력한 두 무기를 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네, 나비타스는 분명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입니다. GAN과 SiC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순탄치만 않을 겁니다. 막강한 경쟁자들과의 기술 및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앞으로 보여줄 그 실행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비타스가 GAN 파워 IC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더 좋은 성능의 부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방식이 전력 반도체 기술의 미래 방향이라면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별 부품 공급의 강점을 가진 기존의 거대 반도체 기업들의 아성마저 흔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